월요일 아침,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지난주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율 알림은 1,495원 40전, 전거래일 대비 12원 90전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이 핵무기 때문에 깨졌다는 통념은 오늘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결렬의 방아쇠는 21세기 국제경제의 동맥에 19세기식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그 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하루 700만 배럴의 흐름이 동맥경화 직전의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해협 봉쇄에 돌입했고 JP모건은 이번 분기 내내 유가가 배럴당 $100 위에서 머물 가능성을 공식 전망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을 12원 90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월급 명세서 위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이 협상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깨졌는가? 둘째, 19세기 퇴행이라 불리는 통행료 카드가 왜 핵무기 협상보다 더 치명적이었는가? 셋째, 앞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 유가와 환율과 주담대 이자가 어떤 순서로 우리의 지갑을 건드리는가?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한 문장이 내 월급에 어디까지 번지는지 보이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풍경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에 뜬 리터당 숫자, 휴대폰 잠금 화면에 뜬 원달러 환율 알림, 그리고 월말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주담대 이자 고지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의 부속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그러나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 13일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에 대비 12원 90전이 급등하며 1,495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1,500원이라는 상징적 선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구간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숫자의 시간차입니다. 환율은 뉴스가 뜬 그 순간 분 단위로 먼저 반응합니다. 주유소 전광판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출하하는 2주에서 3주 물리적 시차 뒤에야 움직입니다. 주담대 이자는 더 뒤늦게 월 단위로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에 녹아들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뉴스는 한 줄로 끝나지만 지갑은 분, 주, 월이라는 세 박자의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을 그저 핵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는 왜 오늘 아침 환율이 이렇게 튀었는지, 왜 주유비 전망이 순식간에 배럴당 $100로 올라갔는지를 반밖에 해명할 수 없습니다. 핵 이슈는 오래된 긴장이고 시장은 이미 그 긴장에 어느 정도 적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숫자는 어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이 간극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월요일이라도 이 사건의 진짜 방아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2주에서 4주 사이 전혀 다른 지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방아쇠가 무엇이었는지 답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21시간짜리 회의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었고 이란 측에서는 외교부와 의회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무려 2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협상이 한 자리에서 21시간을 넘긴다는 것은 양측이 단 한 조항에서도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쉬는 시간도 휴회도 아닌 말이 멈추지 않은 21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이 테이블 위에 올린 패부터 살펴봅니다.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 도구 확보를 확정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요구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만큼이나 호르무즈라는 바닷길 자체를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란이 내민 패는 3장이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유지한다. 둘째, 통행은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같은 우호국 선박으로 제한한다. 셋째, 이 선박들로부터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자국 통화인 리알화로 징수한다. 세 조항이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란 측 갈리바프 의장 등은 미국의 요구를 과도한 야심과 탐욕이라는 언어로 되받아쳤습니다. 여기서 갈리바프 의장의 프레이밍이 갖는 정치적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국가의 의회 지도부가 상대국 요구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 그 단어는 협상 상대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내부 강경파와 국내 여론을 향한 정치적 정당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외부의 요구를 도덕적 범죄로 재규정하는 순간 내부에서는 이를 수용하는 모든 선택지가 굴종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란 의회 입장에서는 통행료 조항을 양보하는 것이 내부 정치적으로 매우 비싼 카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측이 내민 패를 나란히 세워보면 대비가 선명합니다. 미국은 개방과 비확산 두 가지를 요구했고 이란은 통제와 선별과 통행료 3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란 쪽이 한 장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 협상의 무게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실려 있었습니다. 통행료 조항 하나가 나머지 5개의 패를 전부 끌고 내려가는 무게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벤스 부통령이 꺼낸 표현이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로는 Final and Best Offer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용어는 미국 조달 행정과 기업 인수합병 실무에서 바포, 즉 Best and Final Offer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단어입니다. 공공입찰에서 바포가 제시되면 발주처는 그 가격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입찰을 무산시키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M&A에서도 마찬가지로 바포는 추가 협상 라운드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신호로 쓰입니다. 실무에서 이 단어가 올라오면 의미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없고 지금 이 조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선언입니다. 외교와 안보 문맥에서는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무게를 갖는 표현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그 선언 뒤에 합의문 없이 철수했습니다. 21시간을 마주 앉았던 자리가 그렇게 비었습니다. 서류는 남지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2가지 감정만 남았습니다. 미국 쪽의 차가운 변론, 그리고 이란 쪽의 탐욕이라는 규정. 그 순간부터 문제의 성격이 바뀝니다.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니었고 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장의 패 가운데 정말로 협상을 무너뜨린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의외의 자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했던 핵 조항이 아닌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방아쇠는 이란이 내민 3번째 패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리알화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징수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 조항보다 협상을 더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왜 이 조항이 그토록 무거웠는지 2개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층위는 국제해협의 상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으로 분류되는 물길입니다. 국제해협이라는 말에는 오래된 원칙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모든 국가의 선박이 원리적으로 통과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원칙, 전문 용어로 통과 통항권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위의 고속도로 같은 구간은 어느 한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요금소를 세울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입니다. 이 합의 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원유와 가스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내민 조항은 이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국제해협 한복판에 요금소를 세우고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도 자국 통화인 미알화로만 받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2번째 층위입니다. 리알화 결제는 단순한 결제 수단 선택이 아닙니다. 오랜 제재로 국제 결제망에서 사실상 고립된 통화를 전 세계 해운사와 보험사에게 강제로 쥐어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해부해 봅니다.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려면 해운사는 먼저 이란 중앙은행 또는 그 네트워크의 거래 창구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 창구를 거친다는 것은 곧 해당 해운사의 외화가 이란 중앙은행의 장부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 한복판에 강제로 꽂히게 됩니다.
제재로 닫혀있던 창구가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리알화에 대한 강제 수요를 창출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 장의 조항이 제재 회피와 통화 방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층위를 겹쳐놓고 보면 왜 이 조항이 19세기식이라는 비판을 받는지가 보입니다. 근대 국제법은 해협과 운하의 자유통항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글로벌 공급망은 과거 19세기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힘있는 해안 국가가 자기 앞바다를 지나는 모든 배에 사적으로 통행료를 매기던 시대의 관행입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근본 가정이 흔들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다시 꺼내야 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일기준 약 700만 배럴이 이 한 좁은 물길을 매일 통과합니다.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 5배럴 중 1배럴이 이 해협 위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비유하자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관상동맥에 해당합니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좁아지면 증상은 팔다리 끝 모세혈관까지 번집니다. 마찬가지로 호르무즈라는 동맥 하나에 사적 요금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곧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동맥경화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보험료와 운임, 원유 재고 정책, 공급망 전반의 셈법이 전부 다시 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해운사는 운항 회피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정유사는 재고를 미리 쌓으며 각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합니다. 동맥 한 가닥이 좁아질 때마다 전신의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이 조항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 문제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양자 이슈로도 다룰 수 있었지만 호르무즈 통행료는 세계 공공재의 문제였습니다. 한 국가가 여기서 양보하는 순간 다른 해협과 다른 운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줄을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 조항은 협상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협상을 끊어서라도 막아야 할 카드였습니다. 핵 조항은 미뤄도 될 문제였지만 통행료 조항은 오늘 당장 막아야 할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통념과는 달리 이 협상은 핵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식 통행료라는 단 한 문장이 방아쇠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어떤 단어를 붙여서 세계 여론 앞에 내놓았을까요? 그 단어 하나가 다음 장면의 문을 열게 됩니다. 협상이 깨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월드 익스토션, 세계 갈취. 통행료라는 행정적 단어를 단숨에 범죄의 언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단어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닙니다. 외교 정치의 문법에서 갈취라는 단어는 군사적 대응의 명분을 앞당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통행료를 요구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공공재를 인질로 잡은 범죄자로 이란을 재규정하는 프레임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사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특정 행위에 공식적으로 범죄적 단어를 붙이는 순간 그 행위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이 사전에 확보됩니다. 국내 여론은 협상 결렬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릴 근거를 얻고 국제사회에서는 무력 사용에 붙는 비난의 강도가 한 단계 내려갑니다. 통행료가 행정용어로 남아있을 때와 갈취라는 범죄어로 제정이 됐을 때 같은 군사 대응이라도 정치적 비용은 전혀 다른 무게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을 끌지 않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진출이 모든 선박에 대한 전면 봉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닫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걸린 물길에 미 해군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장 먼저 반영된 곳은 예상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협상 결렬 소식에 안도했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배응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 이란 딜이 핵 동결, 정권 생존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던 쪽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렬은 이스라엘의 군사 옵션 명분을 복원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 대목이 바로 2주간 이어지던 임시휴전 체제의 붕괴로 직결됩니다. 임시휴전은 미-이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유효하게 유지되던 장치였습니다. 그 전제가 테이블과 함께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독자 대응의 문을 열어둘 정치적 공간을 다시 확보하고 이란 역시 대리 세력을 통한 맞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바논 쪽 헤즈볼라 전선 역시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봉쇄 하나가 중동 전역의 긴장 밸브를 동시에 푸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시장은 이 모든 신호를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13일 개장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원 90전이 급등해 1,495.4원을 기록했고 달러와 금,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은 극대화됐습니다. 주식과 위험자산에서는 같은 속도로 자금이 빠져나갔고 JP모건 등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와 2분기 내내 이어지는 고공행진을 전망치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먼 뉴스가 아닙니다. 환율 12원 90전 상승은 해외 결제 한 건마다 원화로 몇천 원씩 더 빠져나가는 흐름이고 유가 배럴당 100달러 구간은 월 주유비에 만원 단위의 추가 지출을 얻는 구간으로 결국 이 첫 충격파는 며칠 안에 내 지갑의 여러 항목에 순서대로 번역되어 내려앉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장면은 어디까지나 첫 충격파입니다. 단어 하나가 봉쇄의 문을 열었고 봉쇄는 환율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주유소 전광판과 주담대 고지서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별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다음 파트의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에서 일어난 일이 왜 한국인의 지갑으로 건너오는가? 이 사슬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유가, 환율, 금리, 대출이자 이 4개의 고리가 2주에서 4주 사이의 시차를 두고 순서대로 당겨집니다. 첫 번째 고리는 기름값입니다. JP모건 등 주요 기관이 내놓은 배럴당 100달러, 2분기 고공행진이라는 전망치가 현실화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시점부터 한국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출하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2, 3주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주유소 소매가는 일반적으로 유류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가 변동이 1대1로 꽂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다면 2, 4주 시차를 두고 리터당 수십 원에서 수백 원 단위의 인상이 누적되는 것이 과거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리는 환율입니다. 1,495.4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달러 표시 결제가 붙은 모든 품목에서 단번에 체감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 1,400원 대비 1,495원 대는 약 6, 7% 수준의 원화 결제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간이고 해외 직구와 해외 구독 서비스 같은 소액 결제부터 이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해외 송금, 유학 비용 역시 달러 금액이 동일해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수십만 원 단위의 추가 부담으로 체감되는 구간이며 여름 휴가철 항공료와 해외 숙박비 또한 달러 표시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 결제 기준으로는 같은 폭의 인상이 됩니다. 수입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번지는 데에는 수개월이 더 필요하지만 해외 결제 영역에서는 내일 당장의 체감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고리는 금리입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구간은 전형적인 수입 인플레 장면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거나 동결을 연장하는 선택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로가 열렸습니다. 연준과 한국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고리는 대출이자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에 연동되고 이 지표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순간 하락 속도가 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월 주담대 이자 수십만 원대 가구 기준으로 0.25%포인트 인하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분기 누적 10만 원 안팎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고정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환율 알림에서 시작된 긴장이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자리를 잡는 지점입니다. 물론 이 도미노는 모든 가게와 모든 업종에 같은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 쏠림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달러 예금과 금, 장기 국채는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한국 산업 안에서도 빛과 그림자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업종은 정제마진 확대, 조선업종은 LNG선과 탱커 수주 증가, 방산업종은 지정학 장기화에 따른 수요 확대가 거론되는 쪽입니다.
반대편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항공이 놓입니다. 반도체는 장비와 소재 수입 원가가 달러로 붙어 있어 고환율 호재가 원가 상승에 상쇄되고 글로벌 IT 투자 둔화가 겹치면 수요 측 악재가 다시 더 쉬워집니다. 자동차는 고환율이 수출 단가에는 유리하게 작동하지만 유가 고공행진이 글로벌 소비를 눌러 판매량을 깎고 물류비 상승이 마진을 추가로 압박합니다. 항공은 유류비와 달러 부채, 여객 수요 감소가 동시에 걸려 가장 직접적인 타격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호재, 누군가에게는 악재로 번역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결론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팩트 신호들을 종합하면 오늘의 봉쇄는 이 4주 시차를 두고 주유소와 환전창구, 주담대 고지서로 차례차례 도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슬을 먼저 본 사람과 뒤늦게 알아챈 사람의 월요일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닫아두겠습니다. 협상은 핵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200만 달러라는 19세기식 카드가 진짜 방아쇠였고 봉쇄는 이미 환율과 주유비, 금리 경로를 통해 내 일상 쪽으로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점검해볼 지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의 리터당 숫자. 둘째, 휴대폰에 찍히는 원달러 환율 알림. 셋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담대 이자 고지. 넷째, 해외 직구와 항공권의 결제 타이밍. 이 네 지표는 매주 월요일 아침 고정 점검 루틴으로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유소 숫자와 환율은 출근길의 주 1회, 주당대 이자는 매달 이자 납부일에 월 1회, 해외 결제는 장바구니를 옮길 때마다 건별로 확인하는 식으로 빈도를 달리하면 이 4주 뒤에 도착할 숫자의 방향이 미리 읽힙니다. 정보 업데이트 축도 단순하게 좁혀두겠습니다. 첫째, 브렌트유와 WTI의 국제유가. 둘째, 원달러 환율 고시. 셋째, 미 중부사령부의 공식 브리핑. 넷째, 2주 임시 휴전의 붕괴 여부. 유가와 환율은 매일 아침장 시작 전 한 번, 중부사령부 브리핑은 발표가 있는 날 당일 한 번, 휴전 붕괴 여부는 매주 월요일 한 주를 여는 기준점으로 한 번 점검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만 같은 요일과 같은 빈도로 들여다봐도 시나리오가 평행선으로 흐르는지, 격화 후 결판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딜 테이블이 열리는지가 대략의 윤곽으로 잡힙니다. 세 개의 동맥 하나가 누군가의 통행료 계산서로 바뀌려 할 때 그 파장은 결국 같은 주유소와 같은 월급 명세서 위로 돌아옵니다. 같은 풍경을 다른 눈으로 보는 이 월요일부터 정보의 격차는 가격의 격차입니다.